안녕하세요. 올해로 73이 된 늙은 여자입니다. 저는 지질이 못 사는 집안에 외동딸로 태어나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하고 자랐어요. 여기 구독자분들 중 제 나이대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 과거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면 공감을 하시겠죠? 그때 당시에는 먹을 게 없어서 배를 곪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쌀밥은 고사하고 보리밥이라도 하루 두 끼를 먹으면 행복한 하루였죠. 헌데 저희 집은 찢어지게 가난해서 보리밥을 구경하는 날이 일주일에 하루 이틀이 전부였습니다. 밀가루로 만든 수제비가 거의 주식이었답니다. 가난은 먹을 것뿐만이 아니라 교육에도 미쳤어요. 공부를 곧잘 했던 저는 중학교에 올라가길 소망했는데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부모님의 제안으로 남의 집 식모로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독립한 데다 공부도 마음대로 못해서 속이 상했지만 주인집 어른들이 먹을 건 아낌없이 주셔서 그동안 못 먹어본 쌀밥과 맛있는 고기 반찬을 원 없이 먹었어요. 그곳에서 살림과 허드렛 일을 하며 식모로 수년간 일했고 성인이 되어서도 다른 길을 찾지 않고 똑같이 살기로 했답니다. 다른 곳에 가봐야 이만한 일자리와 보금자리를 얻지 못할 게 뻔했으니 식모의 길을 계속 걷기로 한 거죠. 그렇게 오랜 시간을 살다가 26에 주인집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주인어른이 돌아가시면서 가세가 기울면서 식모인 저도 같이 정리가 되었죠. 인생 2막을 선택한 곳은 한식당이었어요. 식모를 하는 동안 음식은 잘했으니 이걸로 먹고 살 길을 정한 거죠. 경력이 없어 주방 보조로 일을 시작해 3년 동안 설거지만 하다가 조리사로 승격해서 요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메뉴는 김치찌개와 된장찌개, 그리고 여러 국밥이 있었는데 모두 제가 자신 있어 하는 것들이어서 쉽게 배우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제 손을 타서 더 맛있게 탈바꿈 되었습니다. 그 덕에 사장님은 저를 주방장으로 올려주셔서 꽤 먹고 살만한 월급을 받아가며 삶을 누릴 수 있었네요. 나이 30이 되었을 때 내 집과 직업을 얻게 되었는데 다른 소원인 가정을 꾸리는 것 이루지 못했답니다. 이전까지는 가난하고 살기 바빠서 결혼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한두 가지씩 걸림돌이 사라지니 가족이라는 원대한 꿈이 생겼어요. 그때 나이 30이면 완연한 노처녀라서 신랑감을 찾는 게 조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저기 선자리를 알아봐 달라고 말을 해놓아서 몇 달 만에 저와 같은 노총각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저보다 6살이나 많은 남자였는데 순박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해보며 결혼을 결정하면 좋을 텐데 그때는 저희 둘 다 순진해서 연애를 생략하고 결혼식도 하지 않고 혼인신고를 하고 살림을 차렸답니다. 남편은 도장을 파는 인장업을 했어요. 지금이야 사인으로 대체가 되면서 도장의 쓰임새가 적어졌지만 오래전에는 아주 훌륭하고 좋은 직업이었죠. 더불어 돈도 잘 벌어서 더할 나위가 없었답니다. 저희 부부는 하루빨리 자식을 가져보려고 노력을 다해봤지만 시간이 흘러도 깜깜무소식이었어요. 집도 버젓이 있는 데다 먹고 사는 걱정도 없어서 온 관심과 소망이 아기에 기울여져 있었죠. 하지만 제가 39이 될 때까지 하늘이 무심하게도 자식을 주시지 않아서 포기 상태가 되었답니다. 나이 40에 아이를 낳을 가능성은 현저히 적어지기 때문에 모든 기대를 버리고 남편과 둘이 단란하게 사는 것으로 만족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기대를 버리고 마음을 비웠는데 하늘이 선물을 뒤늦게 주셨는지 곧 임신이 되었답니다. 다음 해 41살이 되었을 때 아주 힘들고 오랜 진통 끝에 예쁜 공주님을 낳았네요. 남편과 저는 이제 더 바랄 게 없고 딸과 셋이 행복하게 사는 것만 생각하기로 했죠. 갓난쟁이 딸을 돌보려고 잠시 식당 일을 쉬기로 했답니다. 그이는 자기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니 더는 식당에 나가 바쁘고 힘들게 일하지 말라고 일렀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딸을 키우려면 제 일을 그만두는 게 100번 1000번 낫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휴가를 냈던 식당에 찾아가 아예 퇴사하겠다고 말을 전했답니다. 사장님은 아까운 인재가 떠나간다며 아쉬워하셨지만 자주 밥 먹으러 오라고 하셨고 언제든지 도울 일이 있으면 찾아오라고 하셨어요. 딸아이는 건강한 줄 알았는데 매일 기침을 심하게 해서 병원에 데려갔더니 선천적으로 천식을 가지고 태어난 데다가 몸이 아주 약하다고 했어요. 나중에 검사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음식도 가려가며 먹어야 할 거라고 하더군요. 한 5년 동안은 딸아이 옆에서 떨어지지 않고 육아에 매달렸는데 생각한 것보다 몸이 많이 약했어요. 천식뿐만 아니라 소화 기능이 약해서 고기를 먹을 수 없었고 과일이나 말린 채소는 입에도 댈 수 없었어요. 어릴 적 저는 고기 반찬을 먹는 게 소원이었는데 딸아이는 그 소원을 평생 이룰 수 없다고 하니 가슴이 미어졌답니다. 그렇게 작은 소도시에서 살다가 딸의 미래를 위해 큰 도시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더 큰 병원에 가서 치료받게 해주고 싶었고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으며 저와 남편이 공부에 한이 맺혔기 때문에 학원도 많이 보내주고 태권도와 피아노도 보내줄 계획이었죠. 헌데 딸아이는 그 많은 것들을 다 할 수 없었어요. 선천적으로 좋지 않은 몸은 쉽게 좋아지지 않았답니다. 플라스틱 호흡기를 주머니에 항상 넣어 다녀야 했고 어린이집 수업 시간에 갑작스러운 발작과 쇼크가 생겨서 병원에 실려가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이 모든 게 약하게 낳아준 제 탓인 것만 같아 병원에 실려간 딸아이를 보면 수도꼭지를 틀어놓은 것처럼 눈에서 눈물이 그치질 않았습니다. 효림아, 엄마가 미안하다. 이렇게 아프게 낳아줘서 정말 미안해. 엄마, 그만 울어. 내가 아픈 게 왜 엄마 탓이야? 엄마 덕분에 내가 눈을 뜨고 세상을 보고 있잖아. 엄마가 낳아주지 않았더라면 난 아무것도 보지 못했을 거야. 딸 효림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훔쳐주었습니다. 그리곤 세상에서 가장 예쁜 미소를 보이며 사랑을 샘솟게 만들었죠. 남편과 저는 비싼 돈을 들여가며 딸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의사를 찾아다녀 봤는데 아쉽게도 완벽히 고치는 건 불가능하다는 말만 듣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시선을 돌려 한의원을 드나들며 천식과 약한 장기를 낫게 해줄 한약을 수없이 많이 지어주었어요. 그러자 몸이 나아지는 게 눈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얼굴빛도 좋아지고 7살이 되도록 먹어보지 않은 계란 후라이를 입에 대기 시작했어요. 저와 남편은 이제 됐다. 드디어 효림이 몸이 건강해지기 시작했네. 앞으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라며 긍정의 대화를 나누며 더 행복해지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인생은 여러 곡선을 타는 유람서 마냥 좋은 소식이 전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가로수 옆에서 도장집을 하고 있었는데 오후 시간에 술 취한 운전자가 도로를 벗어나 남편의 가게를 통째로 집어삼켜버리는 큰 사고가 났답니다. 도장집 안에는 남편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영문도 모르고 바로 세상을 떠나버렸죠. 그이의 황망한 죽음에 정신줄을 놓고 말아버린 저는 장례를 치르는 중 혼절하는 바람에 병원으로 실려갔네요. 음주운전 사고자는 바로 구속이 되어버렸지만 하루아침에 애아빠를 잃은 제 심정은 그것으로 안정을 취할 수 없었습니다. 딸아이가 도리어 정신 차리지 못하는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여하튼 갑작스러운 남편의 죽음에 저희 모녀는 남편이 없는 미망인으로 아빠가 없는 자식이 되어 살게 되었습니다. 속이 썩어가고 있지만 제가 가만히 있으면 딸아이 병원비와 학원비 같은 비용을 충당할 수가 없으니 생계를 위해 다시 일을 시작해야만 했답니다. 저는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식당 일을 택했어요. 이번에는 한식 뷔페에 일자리를 얻어 조리사로 일하게 되었죠. 다행히 딸아이가 유치원에 가 있는 시간에만 일하게 되어 돌봐가며 엄마로선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의원에 꾸준히 찾아가 비싼 약재로 약을 다렸고 소아과에서 주는 약도 잘 챙겨 먹였는데 딸아이 몸 상태는 아주 조금 좋아졌을 뿐 큰 변화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들어가서도 몸이 아픈 날이 많아서
제가 자주 데리러 교실 안을 드나들었어요. 매일 아픈 자식을 보면 정말 가슴이 미어져서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답니다. 이런 아픔을 감내하며 딸아이를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 키웠고 어느새 성인이 되어 대학교에 가게 되었어요. 아픈 와중에도 공부를 놓지 않아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대신 해내주었죠. 딸아이는 평소 책을 좋아하고 글 쓰는 걸 좋아하는 녀석이어서 국어 국문학을 전공으로 선택했습니다. 나중에 꿈이 선생님이 되는 거라 하더라고요. 몸만 건강하면 더 바랄 것도 원하는 것도 없을 텐데 다 큰 딸내미는 여전히 몸이 건강하지 않고 여리여리했답니다. 그래도 자기의 꿈인 선생님이 되려고 대학을 다니면서 임용고시를 준비하더군요. 남들처럼 악착같이 공부할 체력은 없었지만 틈틈이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노력했죠.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듬해 시험에 합격해서 선생님 자격을 얻게 되었어요. 발령까지 4개월이 걸렸고 집과 가까운 초등학교에 교사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꿈을 이루고 열심히 사는 모습에 저도 딸에게 부끄러운 엄마가 되지 않으려고 더 열심히 살았어요. 또 교회와 절을 차례로 찾아다니며 제 딸 효림이를 건강하게 해달라며 많은 기도를 드렸네요. 딸아이는 약을 틈틈이 먹어가며 학교에서 일을 했는데 집에만 오면 기절하듯 쓰러졌습니다. 옆에서 보는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쉬었다가 나중에 복직하면 안 되냐는 말까지 했답니다. 효림아, 일도 좋지만 당장 네 몸이 버텨주지 못하는데 계속 해야겠니? 엄마, 그런 소리 마. 난 아이들 가르칠 때 몸에서 에너지가 솟아난다고. 살아있음을 느낀단 말이야. 비록 지금은 몸이 잘 버텨주지 못하지만 훗날에는 누구보다 건강해질 거라고. 에휴, 이게 다 엄마 때문이다. 널 건강하게 낳아주지 못해서 천추의 한이란 말이야. 엄마, 그 말 좀 그만해. 내가 죽을 병에 걸린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미안하다는 거야. 문제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니까 제발 좀 그만 울고 그만 미안해해. 부탁이야, 엄마. 저는 안 그러려고 해봤지만 지쳐있거나 아픈 걸 참고 있는 딸아이를 보면 눈물이 제멋대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딸 효림이는 그런 저를 다독여주고 괜찮다고 위로해주는 어른처럼 행동해 주었고요. 그렇게 세월은 빠르게 흘러갔고 효림이가 어느새 29이라는 나이가 되었답니다. 저는 이듬해이면 칠순인 나이가 되었고요. 효림이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상상을 해보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힘들 거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의 29번째 생일에 집으로 결혼하고 싶은 남자친구라며 누군가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엄마, 이쪽은 내 남자친구이자 결혼하고 싶은 준서씨.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정준서라고 해요. 남자친구? 결혼하고 싶은? 제가 어리둥절하며 제대로 인사를 못하자 효림이가 깔깔 웃어댔습니다. 엄마, 뭘 그렇게 놀래. 내 나이도 곧 있으면 30인데 미래를 위해 결혼을 해야 하지 않겠어? 준서씨는 우리 반 학생의 삼촌으로 학교에 왔다가 2년이 됐어. 노인들에게 좋은 건강식품을 제조 판매 사업하는 멋진 능력자라고. 그리고 보다시피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지? 그래, 멋있는 남자친구네. 그런데 엄마한테 한 번도 남자 사귄다는 말을 안 했잖아. 미리 귀뜸이라도 해줬더라면 놀라지 않았을 건데. 그리고 음식도 너한테 맞추느라 고기도 하나도 없단 말이야. 어머님, 저도 효림이랑 입맛이 비슷해서 괜찮습니다. 그냥 숟가락만 하나 더 꺼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딸의 남자친구는 말을 예쁘게 잘하긴 했지만 겉모습은 물찬 제비 같았어요. 머리에 무스로 떡칠을 한 데다 귀걸이에 몸에 딱 붙는 스키니 패션이었는데 마음이 쉽게 가지 않더라고요. 다른 젊은 사람들의 패션에는 한 번도 거부감을 가지지 않았는데 제 사위가 될 사람이라고 하니 대번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예비 사위는 집안도 좋고 학력과 직업도 빠지는 게 없었습니다. 또 딸아이를 좋아해주는 마음까지 완벽해 보였죠. 예비 사위가 집을 떠나가자 효림이가 바로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오빠 어때? 진짜 멋있지? 멋있기는 한데 좀 바람둥이 같아 보이던데.
에이, 겉으로만 그렇게 보이지만 속은 안 그래. 나만 보는 바보 온달 같은 사람이라고. 아무리 그래도 결혼은 좀 생각해보자. 엄마가 네 남자친구를 한 번밖에 못 봤는데 어떻게 바로 결정을 하겠니? 너도 아직은 몸 생각을 더 해야지. 저는 딸을 걱정해서 하는 말이었는데 효림이는 무조건 반대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버럭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는 내가 평생 빌빌거리면서 살길 바라는 거야? 내가 뭐만 하면 몸을 생각하라는데 여기서 더 좋아질 일은 없다고. 엄마가 자주 하는 말 알지? 건강하게 낳아주지 못했다는 말. 누가 나를 이렇게 낳으랬어? 그래서 평생 결혼도 못하고 지질이 궁상으로 엄마 품 안에서 살면 좋겠어? 효림아, 엄마 말은 그냥 더 두고 보자는 거였어. 흥분하지 마. 두고 보자, 기다려 보자는 말 좀 그만하면 안 돼? 그리고 난 엄마 없이 결정 하나 못 내려? 난 무조건 오빠랑 결혼할 거니까 반대할 거면 날 보지 않을 각오해. 효림아, 왜 이렇게 잔인하게 말하니? 네가 엄마한테 전부인 걸 모르는 거야? 내가 엄마의 전부인지 엄마의 소모품인지 모르겠어. 엄마가 날 어떻게 키웠는지 잘 알아.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지만 계속 엄마 치마폭 안에 살게 하지 말아줘. 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가 그동안 사랑이 아닌 집착을 했나 싶어서 회상을 해봤더니 효림이 입장에선 숨통이 조일 수도 있었겠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딸이 원하는 대로 살게 해줘야겠다 싶어서 물찬 제비와 결혼하라고 일러주었네요. 딸아이는 제가 반대를 해도 결혼했을 거라며 제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마치 사춘기 소녀 같았답니다. 어쨌든 결혼을 허락하고 얼마 뒤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사돈 내외는 크게 식당을 하고 있었고 돈이 아주 많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번 돈의 일부를 기부하고 봉사활동도 매주 한다며 좋은 사람임을 강조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눈에는 곱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돈, 우리 집하고 사돈 맺으면 인생 역전을 하시는 거예요. 돈 잘 벌지, 남 많이 돕지, 유명 인사들과 친하지. 하여튼 우리랑 가족이 되면 앞으로 인생 살아가는데 큰 걱정할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아, 네. 좋은 일을 많이 하셔서 인맥도 좋으시군요. 또 식당을 크게 하셔서 성공하셨다더니 재력도 남다르신가 봅니다. 그런데 저는 제 딸 효림이만 잘 대해주고 아껴주셨으면 해요.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얘들 신혼집에 가정부랑 운전기사 붙여줄 거니까 평생 고생이라는 건 모르고 살 겁니다. 효림이 몸 아픈 것도 저희가 다 낫게 해줄 테니 걱정을 내려두세요. 좋은 말을 들으면서도 뭔가 꺼림칙하고 찝찝했습니다. 그래도 효림이가 사위의 얼굴만 보면 웃음꽃이 절로 피어나니 마음을 열고 결혼시켰답니다. 딸아이는 결혼과 동시에 학교를 옮기게 되었고 옮겨진 학교 근처에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제가 사는 곳에서 버스로 2시간 반이 걸리는 곳이었어요. 같은 서울인데도 끝과 끝이어서 자주 만나는 게 어려웠답니다. 그래도 매일 전화통화를 하고 카톡을 주고받아서 안심하며 지낼 수 있었죠. 효림이와 사위는 신혼 재미가 좋아졌는지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났네요. 그때마다 딸아이의 얼굴은 더욱 밝아지고 예뻐져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을 만나 행복해 보이는 것도 있었는데 저와 지냈을 때 많이 참고 지내는 것 같다는 느낌이었답니다. 제가 딸아이를 진심으로 아낀 게 아니라 소유하려고 했던 게 맞는 말인 것 같아 자책감과 미안함이 들었네요. 그런데 딸아이를 자주 보면 오히려 독이 될 것 같아 만남을 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1년 동안은 딸 내외가 저를 석 달에 한 번씩 분기별로 찾아왔고 그 정도 만남이 적당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한편 혼자 살게 되자 돈이 궁하지 않고 쓸 곳도 많이 없다 보니 식당 일을 그만두었어요. 나이가 70이고 몸이 많이 망가져서 집에서 쉬면서 산책과 나들이를 하며 노후를 보내기로 했죠. 14살부터 쉼없이 일만 해오다 보니 여행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 처음으로 한국의 아름다운 섬을 다녀오기도 했고 공부에 한을 풀고 싶어서 동사무소에서 주최하는 무료 영어 교육을 받기도 했답니다. 그렇게 딸과 떨어져서 제 인생을 조금 여유롭게 지내봤는데
자식이 보고 싶은 건 참을 수 없더라고요. 어딜 여행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딸아이가 먼저 떠오르곤 했답니다. 가끔 통화를 하며 아주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만 듣고 있었죠. 그러다 효림이를 넉 달 동안 만나지 못하자 눈에서 가시가 돋았는지 몸서리치게 보고 싶었습니다. 당장 딸의 얼굴을 보지 않으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엄마의 본능으로 무작정 딸의 집을 찾아갔답니다. 멋들어진 아파트에 올라가 초인종을 울리자 효림이가 문을 열어주었는데 다른 사람인 줄 알고 착각을 했어요. 효림아, 너 왜 이렇게 말랐어? 안 그래도 말랐던 애가 얼굴이 반쪽이 됐네. 피골이 상접하기 직전이라고.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야? 엄마랑 안 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던 거야? 천식이 심해졌니? 엄마, 하나씩 물어봐. 무슨 질문이 그렇게 많아. 일단 들어와. 딸아이는 고무줄 추리닝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여러 번 흘러내릴 정도로 허리가 얇아졌답니다. 집 안에 들어가 불을 켜고 다시 얼굴을 봤더니 행복에 겨운 모습이 아닌 속이 썩어 문드러진 사람처럼 보였어요. 효림아, 너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엄마한테 말해봐. 정서방이 네 속을 썩이는 거야? 아니면 몸이 아파서 이러는 거야? 엄마도 참, 정서방이 내 속을 썩힐 사람이야? 우린 아무 문제 없어. 그냥 환절기라서 몸이 약해져서 이러는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어떻게 걱정을 안 하니? 자식이 빼짝 마른 걸 보고 안심할 부모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어. 몸이 안 좋으면 엄마랑 한의원 갈까? 예전에 먹던 약을 지워오도록 하자. 아니야 엄마, 나 그냥 쉬면 돼. 이러다가 봄이 되면 말끔하게 나을 거라고.